캐나다 잠수함 60조, 한국이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25배나 더 큰 1600조짜리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들 한국이 또 당했다고 분해하셨죠? 그런데 숫자로 보면요, 이건 손해가 아니라 갈아타기였습니다. 캐나다가 60조라면 지금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 내민 건 무려 1600조, 25배가 넘는 판이 열린 겁니다. 왜 전문가들이 차라리 잘 됐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캐나다가 어쩌다 스스로 이 판을 걷어찼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이었습니다. 캐나다 카니 총리가 헬리팩스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사업이었습니다. 잠수함을 최대 12척 짓겠다는 계획이었죠. 그 자리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호명된 이름은 독일 TKMS였습니다. 한화오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수십 년 운용과 정비까지 다 합친 생애주기 기준으로 최대 약 60조 원입니다. 캐나다가 자기 역사상 가장 큰 국방 조달이라고 공식 발표할 만큼 큰 판이었습니다. 그 판의 맨 앞자리를 독일이 가져간 겁니다. 한화오션에게 돌아온 자리는 2순위 예비 공급업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맨 앞자리를 독일한테 내주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발표가 나온 그날 한화오션 주가는 약 23%가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4분의 1 가까이가 증발한 셈이죠. 여러분, 통장에서 하루아침에 4분의 1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시장은 이걸 참사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픈 건 주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계약 하나에 걸려있던 것들이 통째로 멈춰섰거든요. 잠수함 한 척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현지에 이미 판을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씩 무너진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아간 건 온타리오에 지으려던 조선 훈련 허브입니다. 모호크 칼리지, 온타리오 시비아드와 손잡은 3자 프로젝트였죠. 용접, 전기, 로보틱스, 해양 기계까지 가르치는 곳입니다. 완성되면 학생 1000명에서 1200명이 배우게 될 규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들이 기술을 배워 취업하는 통로였죠. 그 통로 자체가 백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알고마 스틸과의 철강 협력입니다. 올해 1월에 맺은 약 3억 4,500만 달러짜리 양해각서였습니다. 수 세인트 마리에 부조용 강제 공장을 세우는 그림까지 들어있었죠. 잠수함에 들어갈 철강을 현지에서 뽑겠다는 계상이었습니다. 공장이 서면 일자리가 생기고 동네 상권이 돕니다. 그 그림도 함께 멈췄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딸려있던 수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자동차 산업과의 연계입니다. 훈련소가 서고 공장이 돌고 사람이 모이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큰 공장이 하나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딸린 식당, 하청, 운송까지 전부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다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짜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대형 사업 하나가 들어오면 따라오는 게 또 있어요. 바로 기술과 경험입니다. 잠수함을 현지에서 함께 만들면서 쌓이는 노하우, 국제 무대에서 얻는 이름값,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자산까지 한꺼번에 물 건너간 겁니다. 일자리만 날아간 게 아니었어요. 한화오션은 CBC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한 사업이라 모든 것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허브도, 강제 공장도, 그 위에 얹혀있던 지역 경제도 한 문장에 정지 버튼이 눌린 겁니다. 지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수 세인트 마리 시장 매튜 슈메이커는 정부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자기 도시로 들어올 공장과 일자리가 눈앞에서 날아갔으니까요. 노던 온타리오의 지역 언론들도 일제히 아쉬움을 쏟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한국은 완벽하게 진 그림입니다. 60조짜리 사업을 눈앞에서 독일에 내줬습니다. 현지에 뿌려둔 판까지 스스로 접었습니다.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60조가 통째로 날아간 것처럼 보였죠. 분하고 억울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0조를 따낸 독일이 정작 웃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60조를 따낸 독일 TKMS.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쯤 축제 분위기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힌 바로 그날 TKMS 주가는 오히려 4%나 빠졌습니다. 그날 하루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 주 내내 흘러내려서 낙폭이 13에서 15%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겼는데 주가가 무너진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발표 무렵 종가가 81유로에서 82유로 선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고점이 90유로 안팎이었고 52주 최고가는 106유로였어요. 정상에서 뚝 떨어진 자리에서 승전보를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무렵 TKMS는 잠수함만 딴 게 아니에요. 63억 유로짜리 프리깃 대형 수주까지 함께 거머쥐었습니다. 상식대로면 겹경사죠. 그런데 시장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수주를 호재로 안 봤어요. 오히려 납기와 마진 리스크로 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감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일감을 제때 못 만들까봐 겁을 낸 겁니다. 주문이 밀려드는데 시장이 웃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 이 영상에 진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산더미 일감이 어떻게 쌓였는지 보면 더 아찔합니다. 캐나다 잠수함만이 아니에요. 노르웨이에 넘길 2일 ECD 잠수함 2척, 그리고 브라질과 맺은 호위함 4척짜리 양해각서까지. 주문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몰려든 겁니다. 문제는 이걸 다 소화해야 할 조선소는 그대로라는 거죠. 심지어 독일 정부마저 이 무렵 120억 유로 규모의 프리깃 조달 계획을 다시 짜고 있었습니다. 발주는 쏟아지는데 정작 만들 여력에는 물음표가 붙은 상황. 시장이 승전보에도 지갑을 닫은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겹칩니다. TKMS는 이 시기 사이버 침해 이슈까지 안고 있었어요. 잠수함 수주전이라는 한 전선, 보안사고라는 또 다른 전선, 두 곳에서 동시에 두들겨 맞은 셈입니다. 시장이 승전보에도 냉랭했던 데는 이런 사정도 깔려 있었던 거죠. 경제학에는 이런 상황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승자의 저주예요. 경매에서 값을 너무 높게 불러 물건은 손에 넣었지만 정작 남는 게 없는 낙찰자를 말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경매든 입찰이든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에 무리하게 질렀다가 이기고 나서 후회하는 순간, 옆 사람을 이기려다 스스로를 벤 겁니다. 이기고도 웃지 못하는 승리, 그게 지금 독일이 앉은 의자입니다. 그럼 TKMS는 대체 뭘 잘못 본 걸까요? 수주장부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206억 유로,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은 일감입니다. 연매출의 8배에서 9배에 육박하는 규모예요. 보통은 이걸 자랑거리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더미를 만들어낼 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주문서는 식당 천장까지 쌓였는데 주방에 요리사가 모자란 격입니다. 손님은 밀려드는데 음식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예약 취소가 시작되고 신뢰가 무너지죠. 게다가 TKMS는 잠수함 12척을 전량 독일 킬과 비스마르 조선소에서 직접 짓겠다고 했습니다. 남의 손 안 빌리고 우리 주방에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자부심은 좋아요. 그런데 일감은 산더미인데 만들 곳은 그대로예요. 병목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배 한 척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데 12척을 한 조선소에서 소화하려면 줄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사실의 판단은 증시격언 들어보셨죠? 발표라는 소문에 잠깐 기대가 붙었다가 냉정한 현실이 드러나자 곧바로 손을 탄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독일은 60조를 따냈지만 만들 능력이라는 청구서를 함께 떠안았습니다. 트로피는 들었는데 그 무게에 어깨가 짓눌린 거예요. 반대로 한국은 밀려난 게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피해서 몸을 가볍게 뺑긴 겁니다. 상대의 승리가 곧 상대의 족쇄가 된 그림.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한국은 진 게 아니라 갈아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이 60조 계약, 사실 아직 아무도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캐나다가 독일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했죠. 그런데 이 말, 계약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냥 줄 맨 앞자리를 얻은 것뿐이에요. 우선 협상 대상자는 문 앞까지 갈 자격이지 문을 통과했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발표까지 났으니 다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집을 사도 가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계약을 하잖아요. 지금은 딱 그 가계약 단계인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수는 의사이고 계약서는 의무입니다. 그 사이엔 넓은 강이 흐르죠. 지금 독일은 겨우 악수만 한 상태예요. 그 강을 건너 서명까지 가려면 시간이 한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틈이 벌어집니다. 숫자로 보면요. 독일은 2026년 말 안에 본계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나토 결속을 명분으로 최대한 빨리 도장을 받아내려는 거죠. 반면 캐나다의 서명 목표는 처음부터 2027년 말이었습니다. 의회 비준에다 재정 검증까지 다 거쳐야 하거든요. 두 나라 사이에 1년이 넘는 공백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인 직전에 갑자기 연기된 게 아니에요. 원래 캐나다 목표가 2027년 말이었고 독일 혼자 조급했던 겁니다. 서로 다른 시계가 이제야 겉으로 드러난 거죠. 배타적 협상 기간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8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두 나라가 조건을 놓고 밀고 당긴다는 뜻이에요. 이 긴 줄다리기에서 어긋날 여지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협상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협상권은 곧장 2순위로 넘어갑니다. 그 2순위가 바로 한화오션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2순위로 남은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손에 쥔 지렛대예요. 생각해보세요. 값을 깎자고 버티다 앞사람이 나가 떨어지면 그 다음 순서가 곧 나인 거잖아요.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독일이 강을 못 건너는 순간 다음 차례는 한국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최대 12척이라는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몇 척을 지을지는 앞으로 협상과 예산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도장을 안 찍었다는 건 척수도, 금액도, 조건도 다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판이 바뀔 여지가 넓다는 거죠. 게다가 이 60조라는 숫자도 뜯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매체에 따라선 현지 산업 패키지까지 합쳐 이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보도되기도 하죠. 그만큼 캐나다가 요구하는 조건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현지 건조에, 기술 이전에, 일자리 창출까지. 독일이 이 조건을 다 맞추고 나면 정작 손에 남는 게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까 본 승자의 저주가 협상 테이블에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지는 쪽은 조급한 독일이 아니라 느긋하게 지켜보는 한국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독일이 내민 2일 ECD, 이 잠수함이 문제입니다. 아직 어느 나라도 실전에서 굴려본 적이 없는 신형이거든요. 캐나다가 사실상 세계 첫 운용국이 되는 셈이죠. 오타와 시티즌 같은 현지 언론도 여기에 물음표를 답니다. 검증 안 된 잠수함을 제일 먼저 몰고 나가는 위험을 정면으로 지적한 거예요. 반면 한국이 제안했던 장보고 3은 어떨까요? 이미 실전에서 검증을 마친 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쪽은 아직 도로에 나온 적 없는 신차고 다른 쪽은 오래 굴러서 잔고장까지 다 잡힌 차인 셈이죠. 그런데 캐나다는 굳이 아직 나온 적 없는 쪽을 골랐습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이 미검증 불안은 캐나다 마음속에서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진 게 아니라 갈아탄 겁니다. 이순이라는 자리는 결코 굴욕이 아니에요. 협상이 흔들리는 순간 언제든 갑으로 올라설 수 있는 대기석이거든요. 발표 당일엔 다 끝난 그림처럼 보였지만 냉정하게 판을 뜯어보면 아직 승부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서두르는 독일이 아니라 검증된 카드를 쥐고 기다리는 한국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차가 흐르는 사이 한국 앞에 캐나다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문이 열렸습니다. 무려 25배짜리.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캐나다가 60조라면 지금 한국 앞에 열린 판은 무려 1600조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캐나다 사업의 25배가 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6년 7월 8일 무렵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미 국방부와 해군이 한국의 조선 3사에 문서 하나를 보냅니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전투함과 급유함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이걸 RFI, 정보 요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발주서가 아니라 견적 한번 내볼래요? 하고 문을 두드린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RFI는 계약이 아닙니다. 도장을 찍은 것도 돈이 오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자국 조선소가 아니라 한국을 콕 집어 물었다는 것, 이게 상징하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럼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이 처한 현실을 숫자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미 해군 함정은 약 296척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2054년까지 유인 함정 381척, 여기에 무인 함정 134척을 더하는 겁니다. 앞으로 30년간 새로 만들어야 할 배가 364척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물량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 생산 능력이 이미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반면 바다 건너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해군은 벌써 370척을 넘겼고 2030년이면 435척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은 제자리, 중국은 질주. 이 격차를 메울 현실적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미국이 급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배는 낡아가는데 새로 찍어낼 속도가 안 나거든요. 미 해군이 한국을 콕 집은 건 단순히 값이 싸서가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약속한 품질로 배를 뽑아내는 능력, 그걸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미국이 물어보는 품목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급유함에 구축함에, 심지어 한국의 최신의 호위함 울산급 배치 3회까지 눈길을 주고 있죠. 한번 문을 두드리더니 이제 집안을 통째로 둘러보는 셈입니다. 이 판이 대체 얼마짜리냐? 미국이 앞으로 쏟아부을 함정 관련 예산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600조 원이에요. 자, 다시 비교해 볼까요? 캐나다가 동네 마트 하나라면 미국은 대형 백화점 25개가 한꺼번에 문을 연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 손을 잡으시겠어요? 이게 말뿐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지난 G7 정상회의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미국 군함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답은 짧고 분명했죠. 가능합니다. 세계 두 정상이 조선업을 놓고 나눈 대화입니다. 그만큼 한국 조선업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이미 준비도 해뒀습니다. 한화오션은 2024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죠. 미국 땅에서 미국 배를 한국 기술로 만들 발판을 미리 깔아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는 그 규모가 약 1,500억 달러로 거론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60조를 놓친 그 손으로 한국은 25배 큰 1,600조 미국 시장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진 게 아니라 더 큰 판으로 갈아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세를 부르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게 아직 남아있거든요. 자, 그런데 캐나다가 벌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을 걷어차는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거든요. 먼저 자동차입니다.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자국 자동차 산업과 묶으려 했습니다. 잠수함을 사주는 대신 흔들리던 일자리와 공장을 함께 살려보겠다는 그림이었죠. 실제로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과의 관세 갈등 속에서 투자가 미뤄지고 사람이 잘려나가는 중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카드였어요. 그런데 그 연계 시도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잠수함으로 자동차를 부하려던 계산이 어긋난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를 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BYD, 체리, 지리 같은 회사들이죠. 산업부 장관이 직접 중국을 찾아가 현지 생산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은 USMCA 체제에서 중국 자본이 북미로 들어오는 걸 아주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바로 그 문을 열려 하고 있어요. 미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급소를 스스로 건드리는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국 옆집에 살면서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손님을 안방에 들이는 겁니다. 이건 언제든 대미 무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잠수함 하나 지키려다 더 큰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캐나다는 지금 재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에게 무리한 조건을 얹어가며 매달릴 이유가 있을까요? 온타리오 훈련허브에 현지 철강 공장에 기술 이전까지 저쪽이 원하는 걸 다 퍼주면서 굳이 붙잡아야 할 이유 말입니다. 무리한 조건에 계속 매달리는 건 나를 호구로 본 손님한테 서비스를 끝없이 퍼주는 격입니다. 손님은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물론 그렇다고 미국만 보고 만세를 부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미국이 보낸 건 RFI, 그러니까 정보 요청입니다. 발주서가 아니라 견주 좀 내보라는 문이죠. 아직 계약도 발주도 아닙니다. 여기서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미국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는 규제가 버티고 있어요. 해외에서 미 군함을 짓는 걸 제한하는 법입니다. 물론 이걸 풀자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문턱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212CD의 미 검증 리스크. 아무도 실전에서 굴려본 적 없는 신형이잖아요. 이제 그 부담은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가 통째로 짊어질 몫이 됐습니다. 우리가 손에 쥔 장보고 3은 이미 바다에서 검증을 마친 배고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한국은 지금 2순위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탈락이 아니라 협상이 틀어지는 순간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는 대기표예요. 미국 카드와 이 대기표를 함께 주고 있으면 다음 협상에선 우리가 갑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건 감정적인 손절이 아닙니다. 배신감에 홧김에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잃은 것과 얻을 것, 위험과 기회를 숫자로 다 두드려 본 뒤에 내린 냉정한 실리 계산. 그 결과가 바로 손절인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뺏긴 줄 알았던 60조, 그걸 따낸 독일은 오히려 승자의 저주에 빠졌습니다. 그 계약은 아직 도장도 안 찍혔죠. 그리고 바로 그 사이 25배나 큰 1600조 미국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실리인 겁니다. 그러니 이건 진 게 아니라 더 큰 판으로 갈아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캐나다와 손절하고 미국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2차 협상에 갑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 550만 나라가 자동차 생산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가 잡초만 무성하던 빈 들판을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갖고 놨죠. 자동차가 이 나라 산업의 절반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차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데 정작 그 나라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화려한 성공이 왜 거대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1993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가 둘로 갈라섭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이별이라 벨벳 이혼이라 불렸죠. 그런데 이 조용한 이별의 뒷정리는 슬로바키아에게 유독 가혹했습니다. 프라하도, 스코다 같은 알짜 공장도, 잘 훈련된 기술자도 전구 체코 쪽에 남았거든요. 슬로바키아 손에 쥐어진 건 냉전 시절 소련이 세워둔 무기 공장뿐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무기를 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공장은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됐고요. 그 무렵 이 나라 실업률은 20% 안팎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었다는 뜻이죠. 바로 옆 체코의 실업률은 그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날 헤어진 형제의 처지가 이렇게까지 갈린 겁니다. 슬로바키아는 유럽 투자 지도에서 거의 지워진 이름이었어요. 2000년대 초 일본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값싼 동유럽으로 몰려듭니다. 폭스바겐은 체코, 스코다를 품었고 아우디는 헝가리로, GM은 폴란드로 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슬로바키아만 이 흐름을 비켜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반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첫째, 공장 지을 자리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아예 끊겨 있었습니다. 둘째, 용접하고 도장하고 검사할 숙련공이 없었어요. 셋째, 부품을 대줄 협력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죠. 자동차 한 대에는 부품이 약 2만 개나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차 한 대가 부품 2만 개짜리 거대한 레고인 셈인데요. 이 레고 조각을 만들어줄 공장이 근처에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완성차 회사가 들어올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 일본과 독일이 슬로바키아를 건너뛴 건 냉정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합리성이 오히려 이 나라를 악순환에 가뒀다는 데 있습니다. 투자가 없으니 도로가 안 깔리고 도로가 없으니 또 투자가 안 오고요. 이 굴레를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계 1위 왕국의 초라한 출발선입니다. 자, 그럼 이 잡초만 무성하던 빈 들판에 누가 첫 삽을 떴을까요? 2000년대 중반 현대차와 기아가 유럽에 세울 공장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유력한 후보는 폴란드였습니다. 인구 3,800만에 인프라도 검증돼 있었으니까요. 반면 슬로바키아는 후보 명단 맨 아래, 사실상 들러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슬로바키아 정부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공장 부지를 공짜로 내주고 세금을 10년간 면제하고 공장까지 고속도로와 철도를 나라 돈으로 깔아주겠다고 한 거죠. 조건만 놓고 보면 폴란드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몽구 회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조건이 좋은 곳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원하는 곳으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선진국들이 위험이라 읽은 자리를 한국은 기회로 뒤집어 읽은 겁니다. 그렇게 2004년 3월 브라티슬라바 정부청사에서 투자협정 서명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른바 한국 속도가 시작됩니다. 유럽에서 자동차 공장 하나 짓는데 보통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기아는 이걸 약 25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영하 20도 혹한에도 천막을 치고 열을 넣어가며 24시간 밤샘 공사를 했죠. 그렇게 2006년 12월 첫 양산차인 기아 시드가 라인에서 굴러나옵니다. 유럽 사람을 위해 유럽에서 설계하고 만든 첫 차였습니다. 여기엔 남다른 한 수가 숨어 있었어요. 완성차 공장만 옮긴 게 아니라 한국 부품 협력사들을 같은 시점에 통째로 데려온 겁니다. 서방 회사들은 완성차부터 짓고 부품망은 나중에 채웠거든요. 그런데 기아는 레고 조각 만드는 공장과 조립하는 공장을 동시에 켰습니다. 없던 부품 생태계를 단번에 이식한 셈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1위에 오릅니다. 무려 184대였어요. 2위 체코가 115대, 자동차 강국인 우리 한국이 72대였으니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오늘날 자동차 산업은 이 나라 산업 매출의 절반 가까운 약 49.5%를 차지합니다. 부품 협력사만 약 350곳이 모여들었고 별명도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잡초밭이던 빈 들판이 유럽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심장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성공 신화죠. 그런데 이 화려한 숫자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하나 걸립니다.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정작 이 나라엔 남는 돈이 적거든요. 차 한 대를 팔면 이 나라에 진짜 얼마가 남을까요? 그 계산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잡초밭이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바뀌는 과정을 함께 봤습니다.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 세계 1위.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이 화려한 숫자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하나 눈에 걸립니다.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라면 상식적으로 돈도 제일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많이 만드는 것과 많이 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는 흔히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차가 쏟아져 나오면 그 돈이 다 그 동네에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상품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차 한 대가 여러분 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펼쳐볼게요. 먼저 어떤 차를 만들지 그림을 그리는 설계와 연구 개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품 2만 개를 조립해서 실제 차로 찍어내는 생산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차에 로고를 붙여서 파는 브랜드와 판매가 있습니다. 이 세 구간 중에서 돈이 가장 얇게 남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운데, 조립입니다. 경제학에는 이걸 설명하는 스마일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웃는 입모양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입꼬리 양끝은 위로 올라가 있고 가운데는 축 처져 있죠. 차 한 대가 만들어져 팔리는 과정도 딱 이 모양입니다. 왼쪽 입꼬리인 설계, 오른쪽 입꼬리인 브랜드, 이 양끝은 돈이 두툼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골짜기에 있는 조립은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바닥이에요. 그럼 슬로바키아는 이 웃는 입에서 어디를 맡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가장 낮은 골짜기, 조립입니다. 차를 어떻게 설계할지 정하는 것도, 기아라는 브랜드를 붙이는 것도, 핵심 기술을 쥔 것도 슬로바키아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하는 일은 남이 그린 설계도대로 남의 브랜드를 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차를 찍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의 레시피로 남의 간판을 단 햄버거를 세계에서 제일 빨리 굽는 주방. 주방은 정신없이 바쁘고 햄버거는 끝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시피 값과 간판 값, 그러니까 진짜 돈이 되는 몫은 주방이 아니라 레시피와 간판을 가진 사람에게 갑니다. 조립이 받는 건 시급이고 설계와 브랜드가 받는 건 저작권료인 셈이죠. 그런데 왜 하필 가운데가 얇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조립은 상대적으로 대체가 쉽거든요. 설계 능력이나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없지만 조립 공장은 인건비가 더 싼 다른 나라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진입장벽이 낮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자리는 값을 세게 부를 수 있지만 나 말고도 할 사람이 줄 서 있는 자리는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조립이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량을 많이 찍어내도 그 몫이 두툼해지질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생산은 2019년에 약 110만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해에 웬만한 대도시 인구만큼의 차가 이 작은 나라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찍어내는 기아 질리나 공장이 직접 고용하는 사람은 3,700명 남짓입니다. 세계 1위를 떠받치는 심장이라기엔 어지간한 읍내 하나 정도의 일자리인 거죠. 물론 조립도 소중한 일자리이고 세금입니다. 이걸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짚어야 할 건 이겁니다. 연구개발비, 브랜드 가치, 핵심 부품에서 나오는 이윤, 그리고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 부가가치의 두툼한 몫은 대부분 본사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설계와 브랜드를 쥔 쪽으로 흘러갑니다. 현지에 남는 건 주로 노동자의 임금과 나라가 걷는 세금 정도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얹힙니다. 슬로바키아는 2004년 5월 유럽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EU 안에서는 나라 사이의 관세라는 벽이 사라지거든요. 슬로바키아에서 만든 차를 독일이든 프랑스든 관세 한 푼 없이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는 서유럽보다 훨씬 싼데 시장은 유럽 전체가 열려있는 더없이 좋은 조립기지가 하나 생긴 거죠. 슬로바키아가 세계 1위 조립 공장으로 올라선 데는 이 무관세라는 열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세계 1위 생산량이라는 숫자를 세계 1위 이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차 한 대를 팔아 이 나라에 남는 몫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얇습니다.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데 정작 그 나라 지갑에 떨어지는 두께는 얇다는 것. 이게 바로 조립기지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두툼한 몫이 설계와 브랜드를 준 쪽으로 빠져나갔고 이 나라 손엔 얇은 몫만 남았다면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자, 차 한 대를 팔아도 이 나라에 남는 몫은 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얇은 이익마저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면 더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슬로바키아가 이 공장을 유치하면서 실제로 손에 쥔 게 뭘까요? 일자리, 그리고 세금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얻으려고 이 나라가 미리 치른 대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슬로바키아는 후보 명단 최하위였습니다. 조건 좋은 폴란드를 제치고 공장을 데려오려면 뭔가 파격적인 걸 내놔야 했어요. 그래서 슬로바키아 정부가 꺼낸 카드가 이겁니다. 공장 지을 땅을 공짜로 줬습니다. 세금을 10년 동안 면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공장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철도를 나라 돈으로 깔아줬어요. 쉽게 말하면요, 손님을 모시려고 집 앞까지 새 길을 내주고 10년치 월세를 대신 내준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지원이었냐면요, 유럽연합이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EU에는 회원국이 특정 기업한테 과도한 돈을 몰아주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 있거든요. 슬로바키아의 지원 규모가 그 심사 대상에 오를 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대신 긁어준 카드값을 EU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며 확인했던 거죠. 정확히 몇 퍼센트를 보조했는지 딱 잘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떠안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공을 공짜로 굴러들어온 대박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공엔 이미 선지급한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트로피를 받기 전에
이 나라는 먼저 카드를 긁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슬로바키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리 직후 이 나라의 실업률은 20% 안팎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일이 없었어요. 소련 군수공장은 고철이 됐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이런 나라한테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 하나는 그냥 공장이 아니라 밥줄이자 미래였어요. 그러니 땅을 공짜로 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게 그 순간엔 남는 장사처럼 보였던 겁니다. 절박한 사람은 원래 계약서에 작은 글씨를 잘 안 봅니다. 그 작은 글씨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신 산업이 이 나라 경제를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숫자로 보면요, 자동차 산업이 슬로바키아 전체 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9.5%입니다. 2023년 기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나라가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물건의 절반이 자동차 관련이라는 뜻입니다. 10개를 만들면 5개가 바퀴 달린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자동차 산업에 직접 몸담은 사람이 약 16만 5천 명입니다. 여기에 부품을 대고 물류를 나르는 공급망까지 합치면 약 24만 4천 명이 이 하나의 산업에 매여 있습니다. 광역시 하나 인구가 통째로 자동차 하나만 보고 사는 셈이에요. 이 정도면 산업이 아니라 그냥 나라 자체입니다. 이렇게 한 산업에 나라 전체가 매달린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단일 산업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상태예요. 바구니를 잘 들고 있을 땐 편합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를 놓치면요, 달걀이 한 번에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아가 기침하면 슬로바키아는 감기에 걸린다. 처음 들으면 그냥 재밌는 표현 같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난리가 났던 시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차 한 대에 들어가는 그 작은 반도체가 없어서 공장들이 생산을 줄여야 했어요. 슬로바키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멈칫하자 나라 경제가 그대로 흔들렸어요. 회사가 감기 걸리니 나라가 몸살을 앓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월급이 한 회사에서만 나온다고요. 그 회사가 잘 될 땐 든든하죠. 그런데 그 회사 하나가 휘청이면 여러분 삶 전체가 같이 휘청입니다. 슬로바키아가 딱 그 상태예요. 한 다리로 선 거인입니다. 겉보기엔 우람하지만 그 다리 하나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넘어져요. 그러니 이 나라의 세금도, 도시의 상권도, 젊은이의 취업 자리도 결국 한 곳을 바라봅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동네 식당에 손님이 차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아이들이 그 회사에 취직합니다. 반대로 공장이 조업을 줄이면요, 그 식당부터 손님이 끊깁니다. 회사 하나의 심장박동에 도시 전체의 맥박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땐 이만큼 든든한 게 없지만 이건 동시에 가장 무서운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묘한 게 있습니다. 이 관계는 슬로바키아만 매달린 게 아니에요. 기아 입장에서도 슬로바키아 없는 유럽 사업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에 파는 차를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붙잡힌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관계입니다. 기아 없는 슬로바키아도 위태롭고 슬로바키아 없는 기아 유럽 전략도 흔들려요. 둘이 서로의 손목을 쥔 채 같이 절벽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차 한 대를 팔아 이 나라에 남는 그 얇은 목.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얇았던 바로 그 몫에 이 나라의 절반이 통째로 걸려 있는 겁니다. 이익은 얇은데 거기 매달린 무게는 나라의 절반이에요. 이게 세계 1위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어 있던 진짜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뿐인 다리를 통째로 흔드는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 나라는 정말 탄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탄탄함 위로 진짜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전환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아 질리나 공장에서 EV사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기아가 유럽 땅에서 만드는 첫 순수 전기차죠.
유럽 시장 전용으로 설계된 모델이고 연 16만 대를 만들어 그 절반을 유럽에서 팔 계획입니다. 뉴스만 보면 분명한 호재입니다. 세계 1위 왕국이 미래차까지 손에 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전기차가 부품을 줄인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차 한 대는 부품 2만 개짜리 거대한 레고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차는 이 레고에서 상당수 조각을 통째로 빼버립니다. 엔진이 사라지고 변속기가 사라집니다. 부품 수가 줄고 조립에 드는 손도 줄어들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편해 보이지만 그 부품을 만들어 먹고 살던 사람에겐 정반대입니다.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직접 고용은 약 16만 5천 명. 광역시 하나의 직장인이 통째로 여기 매여 있는 셈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엔진과 변속기, 그러니까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전기차 시대엔 이 일자리들 위로 먼저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세계 1위를 떠받쳐온 협력사 350곳 가운데 일부는 자기가 만들던 부품이 미래차엔 아예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엔 이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신드롬입니다. 한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던 도시가 산업 지형이 바뀌자 유령 도시처럼 텅 기어버린 그 길을 말합니다. 놀라운 건 이 표현을 다른 누구도 아닌 유럽 기관이 직접 썼다는 겁니다. 자동차 도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유럽이 스스로 경고장을 써붙인 셈이죠. 그럼 규제는 어떨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2035년부터 유럽에선 휘발유차 못 판다더라 하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동차 나라엔 사형 선고 같은 소식이죠.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조금 다릅니다. 당초 이유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를 사실상 전면 금지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이 방침이 완화됐습니다. 100% 금지가 아니라 90% 감축으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이브리드 차도 일부 내연기관 차도 2035년 이후까지 계속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준 셈입니다. 그리고 이 완화를 간하게 요청한 나라들 명단에 슬로바키아가 이름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건 규제 내용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자동차 규제 하나에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매달렸다는 사실, 그게 곧 신호입니다. 산업의 절반이 자동차에 걸린 나라에게 이건 환경 정책이 아니라 생존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서늘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로 끈끈하게 엮인 두 나라 사이도 어디서나 통하는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2026년 1월 슬로바키아는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그러니까 130억에서 150억 유로에 이르는 신규 원전 사업의 파트너를 확정했습니다. 그 상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회사가 원전을 짓기로 한 거죠. 불과 1년여 전 슬로바키아 총리가 직접 한국을 찾아 원전 협력을 논의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자동차에선 20년을 함께 걸어온 사이라도 원전이라는 다른 판에선 각자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겁니다. 나라 사이의 밀월도 결국 냉정한 손익계산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년 거래처와 아무리 가까워도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업체로 일감이 넘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이제 이 모든 그림을 우리 지도 위에 겹쳐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도시 하나, 나아가 나라 절반의 운명을 통째로 건 구조. 낯설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자동차의 울산, 조선의 거제, 철강의 광양.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름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한 산업, 때론 한 기업이 도시의 심장을 쥐고 있는 구조는 판박이거든요. 슬로바키아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어쩌면 20년 뒤 우리의 예고편일지 모릅니다. 그 나라가 오늘 받아든 전기차 청구서를 우리도 언젠가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차 한 대에 남는 얇은 목 뒤에 나라를 통째로 세운다는 것, 그게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슬로바키아가 지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계 1위 자동차 왕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 4가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많이 만들어도 얇게 남는 조립이익,
성공을 사려고 미리 치른 두가 보조금, 산업 절반이 한 곳에 매달린 단일 의존, 그리고 이제 막 날아오기 시작한 전기차 청구서. 남의 성공담을 고지고대로 부러워하기 전에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흘러가고 청구서는 누가 치르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 기업의 도시 하나의 운명을 통째로 거는 이 모델. 과연 우리 울산과 거제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 여러분이 몸담은 산업은 지금 몇 개의 다리로 서 있나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답들이 모이면 그게 곧 우리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남의 나라 지도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